오늘 변호사님 나오신다니까 네. 벌써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톨입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시고 또 대한민국에 지금 이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말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주 변호사님, 예, 자유민주당 대표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리얼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또 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의 그 활약상이라라든가 예, 이런 걸 기대하는데 예, 혹시 이 변호사님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변호사님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예. 예. 자유민주당 대표로 있는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1976년에 사법시험 18회로 합격을 해서 78년에 사법연수원 8기로 졸업을 하고 검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28년 동안 주로 공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직을 하고 그 후로 제야에 나와서 뭐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통진당 해산본부 상임대표 이런 그 애국 활동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이 위원정당인 거를 제가 그 이론을 밝혀서 통진당이 해산되게 했습니다. 예. 진짜 대한민국에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예.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 변호사님 방금 소개했지만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우 경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굉장히 화려하신데 예. 검사장까지 하시고 예. 그러셨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의 어떤 공직 생활 플러스 또 시민사회 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혹시 가장 내가 진짜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공안검사를 하면서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인 것을 밝혀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선전선동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을 모르는 동안에 그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을 맘대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74년도에 있었던 민청학년 사건 때만 해도 이미 그 당시에 민중민주주의 주장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인 것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제가 1985년에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을 밝혀냄으로써 그 이후로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완전 용어 전술이네요. 용어 혼란 전술이죠. 용어 혼란 전술. 예. 그 불임 사건 때까지만 해도 맘 놓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다가 불임 사건 때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자인 걸 알게 되면은 법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좌익 세력이 상층부에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거되면은 묵비권을 행사한다. 할 수 없이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것은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법정 투쟁 전술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불임 사건 이후에는 우리나라 운동권 애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민중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제가 그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적 이념인 것을 밝힘으로써 그 다음에는 민중민주주의자인 것도 못 밝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 혼란 전술을 쓴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자다.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게 이제 통진당이 해산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해서 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민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게 바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걸 제가 밝혀서 네.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되게 하는 근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예, 예. 명령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고영주라는 분이 예, 예. 자기들의 완전히 민낯을 맞습니다. 완전히 꿰뚫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예, 예. 됐을 때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예. 저를 쫓아내려고 아. 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거당적으로 덤벼들어서 저를 제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또 제 자랑을 좀 한다 그러면은 예.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참교육. 예, 그게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또 처음 발견해냈고 또 한총련이 네. 이적 단체인 거를 제가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예. 한총련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네. 공안 검찰의 역사에서는 전설이시네.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참교육도 전교조의 참교육도 그 속에는 이 공산주의. 참교육이 뭐냐면은 네. 일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그러는 네. 일본 교원도조가 쓰는 참 진짜 진교육을 네. 우리말로 번역해서 참교육이라고 네. 그러는 건데 네. 그러면 과거의 교육은 왜 거짓 교육이고 네. 지네들이 교육이 왜 참교육이냐. 네.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네. 부르주아의 자식은 드물고 네. 대부분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그 중에서 부르주아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네. 대부분이 민중계급이 될 텐데 네.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또 앞으로 민중계급이 될 학생들한테 자본가를 위한 네. 부르주아 교육, 예.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건 이건 가짜 교육이다. 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교육이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네.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네. 그래가지고 참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부모 대부분은 네. 이 참교육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참교육이 촌지 안 받는 교육, 네. 무슨 체벌 없는 교육, 네.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학업 위주가 아닌 인성 네. 교육 이런 것들로 오해를 해가지고 전교조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었는데 전교조 자기네들은 한 번도 참교육이 그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또 물론 자기네들이 인민혁명 역량을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라고 자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전교조가 네. 이렇게 거의 무방비 속에서 저렇게 맘 놓고 커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전교조에 대한 견제가 많아져 가지고 요즘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네. 전교조의 실상과 네, 저들의 참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원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 많은 학부모 단체에서도 이제 깨닫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걔네들의 선전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다 그러면은 정말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계급이 될 학생들한테 그러는 게 맞겠다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민중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민중주권을 갖는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의 실천 이론에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 가짜거든요. 실천 이론에서는 이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라고 그러던 것이 이게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이런 공산주의 조직 원리에 의해서 주권이 공산당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로 중앙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정치국으로 갔다가 수령한테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수령이 된 독재 체제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교육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면은 금방 다 제거되고 주권을 다 뺏기고 결국은 수령이 된 독재 체제가 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국민들이 참교육의 선전 이론에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의 최전선에서의 그 정말 전설이신 그런 변호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종전의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또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하고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민족민주주의로 진보적 민주주의로 또 그냥 민주주의로 이렇게 용혼란 전술을 써갈 때 이런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검찰에서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급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이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의 이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최전선에서 방어를 해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변호사님의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지금 요즘 세상에 무슨 빨갱이냐. 요즘 세상에 무슨 또 이념 타령이냐. 공산주의 타령이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념이라는 게 뭐 따로 있고 민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은 이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생은 이념에서 나오는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에서 민생은 이게 지금 복된 민생이 되는 거고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 이념 하에서의 민생이라는 거는 헐벗고 굶주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생하고 이념이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민생을 좋은 그 조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념을 따지는 겁니다. 우선 그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은 그런 좋은 민생은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현실로 봐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어느 국가를 봐도 그게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고 거기에 어디에도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권을 갖는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6.25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가 이렇게 10대 부국이 되고 또 6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갔으면은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생과 이념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5천만 국민인데, 무조건 북한 편을 드는 국민들이 20%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씩이나요? 무슨 일이 있든지 북한 편을 드는 그런 국민이 20%가 됩니다. 그건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은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이건 진짜로 엄청난 얘기죠. 진짜 20%씩이나? 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당시 참여한 사람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1000만 가까운 사람이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고, 진짜로,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한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는 한미 동맹이 있어서 맘 놓고 쟤네들이 폭력혁명이라든지 그런 걸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국가 장래로 봐서 이런 반국가 세력이 20%나 된다는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20%씩이나 그리고 황장엽 씨가 와서 우리 남한 내에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김국성 씨가 내려와서 우리 지금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간첩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죠.
와, 소름이 돋네, 소름이 돋네. 예. 야, 진짜. 자, 오늘,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념은 곧 경제다. 민생이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다. 이념이 있어야지 경제도 있고 민생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가 다 있는 거다. 이게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애들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고리타분하니 뭐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변호사님 한번 오늘 인터뷰할 거라고 한번 제가 한번 이력을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변호사님이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화학공학과 갔다가 또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제가 원래 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공대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 사업을 제가 물려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사업을 헌매선을 대학교 4학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교수가 되는 꿈은 접었고 그대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근무했던 임지가 그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내에 포병학교 교장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장군하고는 언제든지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장군 사무실에 당번병 둘이 교대로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등병 달고 쫄병으로 갔고 고참은 이제 제대 말년이 되니까 틈만 나면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저야 뭐 그래도 이계급체 사장을 하다가 이등병 달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임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사무실을 저 혼자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읽을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법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책을 공부를 했는데 장군 사무실에 있으니까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회 사법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법시험 보러 간다 그러니까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만 사법시험 보냐? 나도 사법시험 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법시험 그때 1차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서울법대 출신들도 10명에 1명꼴밖에 1차 시험에 합격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울법대에 나오셔서 15회 합격하신 선배가 이제 자기 친구들은 10명에 1명꼴로밖에 1차 시험 합격을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걸 합격을 했냐. 너 한번 고시강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그 후에 제대하면서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까지는 제가 재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재수했다고 치고 1년 정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몽테스키웨의 저서 법의 정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법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법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법이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책방에 가서 보니까 몬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보이더라고요. 법의 정신이니까 저걸 보면은 뭐 법을 좀 알겠나 해가지고 봤더니 전부 삼권 분립에 관한 얘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게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또 법철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철학을 읽어보니까 또 법철학도 전부 풍토와 법과의 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실상에 쓰이는 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법학 통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법학 통론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헌법, 민법, 형법 해가지고 쭉 이제 법칙이랑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헌법서부터 책을 사가지고 쭉 한번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회 사법시험 1차를 그야말로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아는지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본다고 우선 휴가를 받아갔던 거죠. 야, 진짜. 머리가 천재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 2006년.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인데, 이때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때 보면은 노무현 정권이 보복을 했다, 나한테.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하면서 검사를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제거 대상 10걸에 올랐습니다. 제거 대상 10걸? 검찰에서 제거 대상 10걸. 근데 그 중에 이제 7명은 검사장급이고, 검사장이 아닌 사람이 3명 있는데, 검사장이 아닌 사람 그 3명 중에서는 제가 최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쫓아내는 방법이 인사상 불이익을 줘가지고 불만을 품고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참 검사장을 초임 검사장 자리로 보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장들 7명은 다 나갔고, 그 다음에 검사장 아닌 사람 3사람은 전부 이제 고검으로 보내가지고 삥삥 돌리다가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원래 이제 그 고검에 가서 그냥 뺑뺑이 돌릴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분이 쭉 가면서 봐라.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전함이 잘 생각하는데 그 공안부장님이 이제 초임검사 자리인 청주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근데, 총장님은 김영삼 정부 때 김태정 총장님이, 김대중 정부에도 계속 있는데, 저분은 계속 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총장님한테 항의를 하고서는 사표를 낼 생각으로 총장님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장님한테 아니 우리가 대검 공안부가 김태정 공안을 했지 그 재공안을 했습니까? 그래서 왜 그 총장님은 그냥 계신데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누가 공안 업무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김태정 총장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검사장께서 미리 생각했던 그런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다가 총장님한테 항의하고 이제 사표 내고서는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저는 이미 발령이 났으니까 청주검사장 부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검찰 공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주 검사하고 또 다른 분 검사 한 분을 총장님께서 책임지셔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정 총장이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주검사장님을 달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 고검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태정 총장이 그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인 그 신 검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영주는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 고검에 가게 돼 있었는데 고영주가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정치적으로 유착이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만 빠진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야,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검찰을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죠. 그렇죠. 검찰을 갖다가 개혁하려고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개혁 대상에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10명 중에 하나죠. 약간 다 제거됐는데. 그 9명은 다 제거됐고 저만 남았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 딴 사람은 다 제거되고 네. 저만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일한 청와대 비토 대상이에요. 인사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지금 착각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내가 제거 대상 10거리였는데 살았고, 거기에 이제 착각이 됐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 들으니까 지가 하나 딱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비토 대상, 청와대 비토 대상.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찰에 제거해야 될 대상 10명.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으셨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딱 되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또 문재인이 있었죠. 그게 그때 이제 그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그 당시에 딴 사람들은 위에서 한 15명이 검사장들이 옷을 벗으니까 아래에서 막 2기씩 3기씩 이렇게 승진을 영전을 해가는데 저는 전국 고검 차장을 다 비워놨는데 그 광주 고검 차장을 갖다가 대구 고검 차장으로 보내고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옷을 벗으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 선배들이 인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대구 고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영주 검사장님이시죠? 저 강금실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강금실 장관이 이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언제 서울에 올 기회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아니 이번 주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일에는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올라오시면 좀 봬요 해가지고선 이제 만났죠. 서울지검 앞에 이제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취지가 그거예요. 아니 하여튼 자기는 그 첫 번째 인사는 나를 이제 대구고검으로 날린 인사는 이제 청와대하고 국정원에서 짜준 대로 한 건데 요번은 자기가 이제 검찰을 알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인사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히는데 뭐 정동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호국장으로 하고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부장은 이제 강력 전담을 했던 분한테 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물어보니까 대검 공안부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고영주 검사장이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을. 난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고검 차장으로 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대검 공안부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아니 뜻은 고맙지만 제가 이 정권 하에서 제가 대검 공안부장을 맡은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검사가 좋은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다들 난리인데 장관이 허라는 것도 안 하니까 이게 좀 뭐 어색해졌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그다음 이제 며칠 후에 강금실 장관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영주 검사장님이시죠? 저 강금실이에요. 저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중입니다. 대검 공안부장 꼭 맡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렇죠. 다 해놓고서는 청와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하고 협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청와대 6인 회의인가 7인 회의인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고영주 검사장은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풀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비토해가지고 제가
안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청주지검의 검사장으로 있던 고시 1년 후배가 이제 이병기 검사장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청주에 그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지휘열 검사장이 없다고 저보고 좀 미리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고급 차장이나 전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청주 내려가가지고 몰래카메라 사건은 송광수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이 냈느냐.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해결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검 감찰부장 갔다가 남부검사장 갔는데 고검장 승진은 안 시켜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정상명 총장이 검사장들은 어지간하면 자리를 안 내놓거든요. 자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검찰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야 너무나 진짜 또 소름 돋는데 뭐 아마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문재인이 그 당시 고영주 검사장님을 비토를 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간첩인 걸 시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불임 사건에 사실은 제가 주임 검사가 아니고 주임 검사는 누구죠? 울산에 이게 늙으니까 이제 완전히 저게 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검사장인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4차례에 걸쳐가지고 22명이나 구속되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안부의 남은 검사들이 수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지원한 검사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주임 검사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불임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불임 사건은 자기가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 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불임 사건은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거는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치받고 이제 그러면서 되니까 친노그룹에서는 제가 아주 미운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밑에서 이제 보좌를 하면서 저는 안 된다고. 문재인은 이제 자기가 불임 사건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이 됐다고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노그룹에서는 불임 사건이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성역이 돼야 되겠죠. 문재인이도 거기에 올라타려고 자기도 불임 사건을 무료 변론했다.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런데 사실은 불임 사건 때는 자기는 시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는 못했거든요. 아마 뒤에서 심부름이나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변호인이 된 것은 1차 재심 때 2008년도에 자기네들이 유죄받는 게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때 문재인이 거기에 변호인을 했는데 밖에다가는 이제 김일성이가 사실은 김정일을 낳을 때 소련 병영에서 낳았는데 김정일을 백두산 밀영에서 낳았다고 그렇게 신화를 조작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을 무료 변론할 때 자기도 같이 무료 변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화 조작을 했다가 이제 저하고 다투면서 그게 이제 다 이게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죠. 그게 영화 변호인의
맞습니다. 예. 영화배는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난 걔네들한테 돈 1,000원도 더 보태줄 수가 없어서 무조건 거짓말을 할 텐데 그래서 안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예. 완전히 그것도 약간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곡이 많이 된 거죠. 독서 모임 뭐 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미쳤다고 남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공산주의자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일제히 의식화 학습이 시작됐는데 그때 의식화 학습을 한 것이 의식화 이념 교육이 아니고 그냥 독서 모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성향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그때 그 공산주의 운동하고 공산주의 또 혁명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그 전대협 애들 한총련 애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 당시는 완전히 그 순수한 독서 모임이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참 그 저도 그때는 우리 이 활동을 하기 전이라서 아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그 변호인을 봤거든요. 1,000만이 넘은 영화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다 속아버려요. 저 사람이 노무현이다. 노무현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 2008년도 재심 사건에서는 그대로 다 원심이 유지가 됐는데 2013년도에 그 노무현 변호인 영화가 나오면서 2014년에 재심을 했는데 이 대법관들도 속아가지고 그걸 무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미치겠다. 영화를 보고 대법관들도 영화를 보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뭐 문재인이도 판도란가 뭐가 영화 보고서는 원전을 탈원전을 했고 진짜 요건 지금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를 영화를 가지고 역사로 생각을 해서 아직 국민 수준이 정말 문제예요. 의식 수준이. 맞습니다. 지금 또 공안검사 선배 김기춘을 도와 박근혜 정부를 견인했다. 2012년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거쳐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민주당 해산 그러면은 고영재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그 이론을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 여름에 그 조갑재 대표님하고 그 당시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노동당 하는 짓을 봐라. 저게 어디 조선노동당이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지금 우리 이 제도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있지 않느냐. 저거를 어떻게 좀 해산시킬 수 없느냐.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강령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 얘기가 있고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니까 내용은 민중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딱 알죠. 그래서 됐다 하고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위원정당이 되려면은 그 아무 헌법 조항이나 어겨서 되는 게 아니고 헌법 조항 중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을 위반해야 위원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주권 재민 아닙니까? 주권은 국민 주권주의거든요. 그래서 근데 쟤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민중 주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헌법이 위반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됐다 하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우리 헌법 중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저기 시장 경제라든지 네. 상권 분립이라든지 또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당 제도라든지 복수 정당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헌법 제1조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건데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 중에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선 그 국민주권주의가 빠질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독일 연방,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많이 베끼거든요. 그럼 한번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자. 그래가지고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맨 앞에 국민주권주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뒤는 순서까지 하나도 안 바꿨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주권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국민주권주의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죠. 왜 청원을 하냐면은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청구할 권리는 정부에만 있어요. 민간단체는 없고. 그래서 이제 청원을 했는데 그러고서 서너 달 되니까 민주노동당이 딴 당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이 없어졌으니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게 무의미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가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하는 걸 보니까 민노당이나 똑같고 강령을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2년에 아니 이제 12년에 다시 이제 법무부에 위헌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끝까지 아무런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 그 애국진영에서 들어가서 통진당 해산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고 그런 거는 시민사회단체가 좀 하지 그러느냐 그러는데 시민사회단체는 할 권한이 없거든요. 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2013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이제 김기춘 실장님하고도 이제 그 뒤로 만나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건의를 그러고 또 다 자료도 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 실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됐고 그걸 수행한 것이 황교안 장관이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어쨌든 시작은 그 고영주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죠. 제가 이론 구성도 제가 했고 이론 구성도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도 제가 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자꾸 늦어지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그 결정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거의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빨리 재판을 하고 촉구한 것도 저희가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 구성한 거 또 그 대통령을 설득한 거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항의를 한 걸 전부 저희가 한 거죠. 야, 이쯤에서 여러분들 고영주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좀 줬습니다. 아이고, 고영주 감사합니다. 자유민주당 대표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좋습니까? 대표님이 좋습니까? 아니 뭐 저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야, 기립박수 치고. 아유, 감사합니다. 물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이 있었겠지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을 떼우고 건의를 하고 자료 구성 이게 이거 해산될 수 있는 이론 구성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또 여론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당시는 우리 애국 진영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엄마 부대가 우리랑 같이 주옥순 대표님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집회하는 거는 주로 엄마 부대랑 같이 엄마 부대 가고 야 여러분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그리고 혹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예. 또 이거 말고 또 몇 가지를 더 제안을 하신 걸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방송에서? 아니, 물론이죠. 예,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화 하는 거. 전교조 잘 아시다시피 예,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인 걸 제가 밝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할 때 전교조를 이적단체 구성죄로 고발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조사하려고는 검사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결론이 안 나고 이적단체로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걸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노조 이게 법상에 노조 인정을 못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교사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는 노조라고 못한다고 법에 돼 있거든요. 법령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노조에서 제외시켜라. 법의 보호를 못 받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노동부에다가 여러 번 청원을 했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그것도 김기춘 실장님을 통해서 대통령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전교조도 법의 노조화 하도록 노동부가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법의 노조로 됐는데 나중에 또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원복시켜 버렸잖아요. 야, 여러분들 전교조 법의 노조 전교조 법의 노조 이것도 그 뒤에는 고영수 변호사님이 시작을 하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도록 해서 또 전교조도 법의 노조 됐는데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전부 다 적폐로 몰리면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최서원 씨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몰아서 그것도 전부 다 다시 원복 다.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사 그 교과서가 역사왜곡 문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그 공무원 시험 문제도 조사해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북한에서나 볼 만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 학교 교과서도 그 모양이고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된다. 현대사 왜곡된 현대사를 시정할 것을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역시 그것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대통령도 그 문제는 진짜 쉽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대충 그런 역사왜곡 문제는 그거는 진짜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거는 교육부에다가 그 국정교과서 왜냐면은 검정교과서를 하니까 전교조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건전한 교과서를 채택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검인정 교과서가 7, 8가지가 있어도 이 제대로 된 검인정 교과서는 다른 전교조 선생들이 와서 채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교육부가 그걸 빨리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때 황 누굽니까 저기 그분이 미적미적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효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뭐 그런 시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문재인 들어와서는 그 국정교과서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대신에 촛불 그 교과서에 촛불 집회만 딱 실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완전히 뭐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와, 야 어쨌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그 주인공이 지금 고영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그렇게 하셨고요. 또 이제 드디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노무현은
변질된 공산주의. 변형된. 변형된. 예, 예. 예, 요거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는데. 예, 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불임사건 관련자들이 예, 예. 이 단순한 무슨 뭐 인권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단순한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명백한 공산주의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은 예. 저도 그 당시에 이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공안검사가 됐기 때문에 예. 도대체 이 사건의 성격이 뭐냐 알아보려고 그 불임사건 피의자 중에서 핵심 인물, 그걸 일피의자라고 그럽니다. 예. 그 일피의자가 이제 이름이 이상록이었는데, 예. 이상록이를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거냐, 이게. 네. 그랬더니 그 이상록이가 하는 소리가, 네.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네. 역사란 게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관계에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원시 공산사에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면은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검사님이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헐.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진짜 아니면 내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곧 공산주의가 도래하면은 오히려 저를 민중이 검사를 그렇죠. 심판할 거다. 그렇죠. 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검사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내가 하도 같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역사가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얘네들이 유물사관을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유물사관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그 말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역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들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 다음 사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거는 언어의 유의입니다. 저희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들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 말고 어떤 공산주의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냐면은 하루는 재판부가 자기 보고 판사실을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 보고 영감 저놈들 보시오. 저거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재판관들이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썼는데 재판관들이 얼마나 놀랬으면 그때까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못 만나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법정에서 맘 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님 이름이 뭐죠? 서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호철을 무죄 내리신 분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서석구 변호사님이 아주 애국 판사다 뭐 해가지고 막 그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자기를 의식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북한 책을 읽게 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빨갱이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후회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서 얘네들 딱 끊고 그 다음에 얘네들 안 도와주고 이를테면 애국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불임 사건이에요, 그게. 맞아요. 불임 사건. 그러니까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 보던 책 이런 거 다 보니까, 걔네들 노트 이런 거 보니까 다 공산주의 찬양한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그거를 변호했으니까 공산주의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변호는 누구나 해줄 수 그렇죠.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얘네들이 평생 동지가 됐어요. 노무현, 문재인 부림 사건 애들이 평생 동지가 돼가지고 노무현이 문재인이 어디 선거에 하면은 쭉 와가지고 다 선거 지원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혀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념이 다르면은 같이 사귈 수가 없어요.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부림 사건 관련자는 그 당시에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백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로 용어가 무슨 뭐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바뀐 다음에 같으면은 이제 노무현이처럼 잘 몰라서 민중민주주의를 따라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은 학생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또 걔네들한테 계속 도움을 받았고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공산주의자라고 제가 단정을 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문재인이를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한 증거가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게 뭐 주한미군 철수 주장했죠. 또 그리고 연방제 통일 주장했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했죠. 그리고 뭐 자기 책에다가 진보적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제도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30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공산주의자인 증거를. 재판 받을 때. 야, 결국은 우리 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또 탄압도 받으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공인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종전부터의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가 고소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지금 법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자기네들이 무혐의 결정해가지고 책임지기가 싫잖아요. 법원에 넘길 테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공을 넘겨버렸구나. 공을 넘겨버리고. 또 법원에서도, 처음에 이제 민사 1심인데, 여기서도 그냥, 무조건 거기서는, 우리법 연구의 애기 때문에, 김진환이라고 민사 1심 맡은 판사가, 그러니까 지가 믿기도 했겠죠. 거기는 뭐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판결 선고해서 3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1심에서는 유죄됐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그 훌륭한, 판사였어요. 이분은 무죄를 내리는데, 2심에 가서, 2심에서 유죄됐습니다. 최한돈이라는 판사가,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를 속여가지고, 재판을 그냥, 속게 해가지고,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 최한돈이라든지 민사 1심, 2심 맡은 애들은 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런 애들이거든요. 다 김명수 체제하에서. 그리고 김명수 체제하에서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전부 다 변호사님이 승소하신 거예요. 다 승소했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명수 사법부 체제 하에서 변호사님께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 당시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자유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었습니다. 문재인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첫 번째. 근데 이제 그 당시 대법원에서 아무리 김명수 체제하지만 대부분 판례를 바꾼다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 판례에 맞춰서 그냥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럼 문재인 씨가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산에 계신 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직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도 아니 그럼 손해배상이라든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송 비용 청구를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근데 처음으로 문재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님입니다. 예. 아, 그 생각납니다. 야,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변호사님이 저 좌파 진영에 정말 타겟이 많이 될 만한 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모든 민노총이나 정교조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이거가지고 또 많이 힘드셨는데. 방송말 하시는 게 이사장을 때 그 이사회에서 저쪽에 우리 내가 국민의 뜻을 배반했느니 뭐니 이제 하니까 그게 어디 국민이냐 또 동원된 사람들이지.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러니까 10적이 됐죠. 10적. 맞습니다. 10명의 제거 대상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그 다음 거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 그 통계 조작 진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분식회계시켜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엄청난 짓을 저리는 그 통계 조작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다고요?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공권력 공권력 감시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다른 애국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발인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그런 걸 하려고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당하고 뭐 한변이라든지 이런 몇 개 단체가 거기서 이제 고발인으로 나서서 고발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계 조작은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는 망하더라도 이제 국민들한테 인심이나 어짜 분식센터, 이제 분식회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엄중한 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처벌해달라고 했죠. 문재인이가 지은 죄가 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 국사범이고 뭐 한데, 하여튼 여태까지 국사범인 것을 안 다뤄주니까, 통계 조작이라도 우선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저는 제 방송에서는 제 혼자 방송할 때는 이거는 국가 반란죄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진짜 이거는 매국노다 이거는. 그렇게 격하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아니 지난번에 탄핵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안 나면은 민주혁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게 저기 그 내란 예비죄거든요. 그게 그런 자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야, 근데 그런 자가 누구보다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변호사님은 이제 공안검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셨고 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주사파라든가 그 586 운동권 세력들이라든가 이 정책들 너무 잘 하셨단 말이에요. 잘 알죠. 근데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저를 제거 대상 10걸로 놓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유일한 비토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 보고 특히 노무현 때 이제 그 불임 사건 애들이 많이 이호철이도 들어갔고 이호철. 그런데 아니 나는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네들은 공산주의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공산주의 사회냐? 헌법은 그대로 있으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왜 내가 쟤네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주 뭐 속이 타겠죠. 저는 뭐 인사 가지고 그렇게 별로 속상한 적은 없었는데 뭐 가면 가는 대로 이러면 되지 뭐 어디 자리가 특히 뭐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 부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장대로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공산주의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견디기가 힘들었고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변호사를 개업한다는 생각만 있었으면은 바로 그만뒀을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변호사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가면 그러면은 나는 연금 받아먹고 산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설득을 하고 뭐 하면서 보니까 아니 지금 뭐 검사장 승진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예. 사람도 다 참고 사는데 예. 뭐 고검 차장 월급 받아서 먹고 사나 이게 지금 연금 받아서 먹고 사나 차라리 고검 차장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사표를 안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부지검장 된 다음에는 네. 내가 이제 고검장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문제가 될 때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고검장 승진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네. 검찰에 있어봐야 뭐 무의미하겠다 싶어서 제가 나온 거죠. 야, 진짜 지금은 그냥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당시는 진짜 변호사님이 뭐 그때 검사 시절이었고 너무 진짜 힘들으셨겠어요, 진짜. 와, 어쨌든 나라가 그래도 5년 만에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 자, 변호사님,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지금까지의 온갖 경험과 그리고 본인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앞길을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과연 누가 공산주의인가? 라는 어떤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요. 요거를 한번 또 소개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요거 서점에 팝니다. 서점에 파니까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왜 철진한 이념 이렇게 자꾸 이제 프레임 짜서 하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때 그 세력들이 지금 뭐 국회에 지금 진보당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그 경기동부이라고 하고 이 짬짬이가 되어서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까지 지금 다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책 소개를 하는데 책 내용 보니까 또 아주 또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공산주의자들의 5가지 사기 수법. 그리고 운동권 NLPD 해부, 통진단 종교적 해산 비하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빼고. 근데 요거 공산주의자들의 5가지 수법 여기 뭐예요? 지금 제가 이 공산주의를 다루는 공안검사로서 공산주의 이념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나 해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그러면은 왜 사기극이냐? 노동자 농민들한테 혁명이 성공되면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여튼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혁명이 성공을 하면은 노동자 농민은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기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뭘 큰 걸 줄 것처럼 했다가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왜 저런 사기에 넘어가느냐?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그 5가지 사기 수법을 쓰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은 전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선전 이론이지 자기네들이 실천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뭐 계급이 없는 사회다. 이런 거는 전부 선전 이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실천 이론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권력은 계급 간에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노동자한테 농민하고 같이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농민을 믿지 말라고 그러냐? 그럼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주아들과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그랬다가 농민을 빼버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럼 농민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수많은 노동자가 어떻게 그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 민주집중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고 그러는 건데 민주집중제 그게 공산당 조직 원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의 주권을 공산당한테 위임하라.
그러면 이제 자기 주권을 공산당한테 줘버렸으니까 노동자는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공산당은 그럼 주권자가 될 수 있나? 예. 공산당도 수십만 명, 수만 명인데 네. 어떻게 공산당에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산당의 그 주권을 그 상급 기관인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네. 민주집중제나 마찬가지죠. 네. 그럼 중앙위원회도 수십 명, 수백 명인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주권을 네. 다시 정치국에다 위임하고 네. 정치국도 또 수십 명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네.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네. 민주집중제 이론에 의해서 수령한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력이거든요. 예. 한 국가에서 주권이라는 거는 예. 절대적인 권력이 주권에 반발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살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반항해도 안 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령 한 사람만 수령한테 주권을 가지고 예. 그 사람이 전권을 모든 거를 예. 하고 노동자 농민이 일찌감치 주권을 뺏겨버렸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데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농민 주권 그 국민들한테 주권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밖에다가는 예. 너희들이 주권자다라고 해놓고 그 자기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예. 주권을 다 뺏고 예. 그 수용 1인만 주권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사기수법, 예. 사기수법. 예.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이 전혀 다르다. 아, 예.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족 그러면은 한 결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민족 얘기하면은 네. 그건 주한미군 철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평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네. 주한미군 몰아내고 완전히 공산화시키자 이 뜻이에요. 이게 용어가 쟤네들하고 쓰는 게 달라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란 말도 네. 쟤네들이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네. 공격하기 위해서 생겨난 이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고 네.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예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쉽습니다. 사람들 감정에 호소하기가 네. 자본주의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가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건 쉬운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공산주의라는 말 가지고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꼼수를 쓰느냐. 네. 너희만 공산주의냐. 네. 우리도 공산주의다. 네. 왜 너희가 공산주의냐. 너희는 자본가가 주인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같은 민주주의인 건 마찬가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네. 그래 놓고 나선 계속 너나 나나 같은 민주주의다 그러면은 이거를 없앤다는 명분이 안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너희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네. 어떻게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네. 실제로는 네.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네. 그런 부르주아 독재 또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네. 우리는 그래요.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네.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 네. 더 민주적이다. 네. 그래서 쟤네들 주장에 의하면은 네.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네. 주장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죠. 예. 야. 저도 막 헷갈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와 이렇게 해서 용어 혼란을 내서 국민들을 사기쳐서 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책에 다 지금 있다. 책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궤변이고 궤변. 네 번째가 억지를 잘 써요, 쟤네들이. 네.
그다음에 5번째가 반복 선전인데 그런 건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책을 왜 만들게 됐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에 그럼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요.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돼요. 아니, 검사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래서 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이걸 책으로 좀 펴달라. 그런데 제가 천석이 게을러가지고 이게 쓰고 그러는 걸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총장이 여기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제 강의를 몇 번 듣더니 이거는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강의를 전부 녹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정을 봐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정도 못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우겨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점이 파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자, 네이버에서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이거 치면은 나오니까요. 많이 이렇게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전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니까 좌경의 실체, 그리고 자유체제의 현실과 대책, 자유와 연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이 현실을 또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혹시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15당이 중에 지금 진지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처럼 얘네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지전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지전 얘기는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도 진지전을 어떻게 보면 깰 수 있느냐 얘기를 잘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지전을 어떻게 깨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익의 진지전 돌파 전략? 그 참교육을, 말은 참교육이 무슨, 하여튼 좋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참교육이. 이제 그런 것이 쟤네들이 말은 그렇듯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종북, 그런 그 내용이다. 종북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 실체를 밝혀주면은 이게 진지전을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거를 너희들이 그래봐야 이게 공산주의 이념 선전하는 거야. 이걸 밝혀주면은 쟤네들이 이제 말이 막히게 되는 거죠. 교육에서의 헤게모니를 참교육이 잡고 있는데 참교육이 저게 사실은 종북 이론이다. 그거를 밝혀주면은 이제 참교육을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다시 이제 무장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현재 문제점과 그 대책까지도 지금 기술에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고.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은 그 책 안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맛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책을 좀 이렇게 사셔가지고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박문진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MBC, 현재 지금 MBC가 완전히 죽어는 미친놈들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제가 박문진 이사장 할 때는 MBC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이라고 자유우파 사회에서 알려졌었는데. 그때 김장겸 사장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그 우파는 MBC를 보면 안 되는 걸로 다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MBC가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 순위가 올라갔답니다. 왜냐면은 좌익들이 전부 MBC만 본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MBC 조작 방송. 걔들이 왜 그렇게 조작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민노총 언론 노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민노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저게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조합 같으면은 네. 근로자의 권익을 네. 그 신장시키는 게 네. 목적인데 네. 지금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그 정치 네.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거는 완전히 지금 그 민노총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들이 전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과거에 통진당을 해산시켰듯이 예. 민노총도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근데 정당 해산 제도는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기타 이적단체 해산 제도가 없어요. 이적단체 해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예. 이것도 문제구만. 예, 예. 알겠습니다. 본인, 변호사님의 경험에 맞춰서 또 예, 그 예. 대책까지도 지금 다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게 있어요. 예, 예. 자, 이승만 대통령 관련 거죠. 책이 여러분들. 예, 예.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예. 보니 만화책이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또 만화책으로 또 이렇게.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념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역사 전쟁하고 겹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역사에서 패배를 하면은 예, 예. 이념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은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됐을 나라라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 독재자고 예. 박정희 대통령도 무슨 독재자고 예. 뭐 해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예.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예. 지난번에 주호영이 예. 원내대표를 할 때 예. 이를테면 국힘당의 원내대표죠. 예. 그걸 하는데 자기 딴에는 예.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문재인 치하할 때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는 이런 그 국민을 버린 지도자가 둘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예. 국민을 버리고 예. 도망갔다. 예. 그러고 예. 또 하나는 6.25 전쟁 때 예.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게 런승만이다. 런승만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비방을 하면서 예. 문재인 보고도 너 국민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런데 처음에 전제 조건이 잘못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전혀 못 받고 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안 받고 이제 그런 그 무식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무식이 아니라 얘도 좀 간첩 같은데? 주호영도? 꾸락시 같은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얘가 지금 그래도 명색이 이를테면은 국힘당의 원내대표를 하는데 원내대표가 또 대구에서 5선인가 4선인가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게 만화책으로 보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윤서인 작가한테 윤서인 작가한테 이게 고려 5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을 주고 이게 만든 작품입니다. 예,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네네. 예. 이거를 읽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다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 모시기 힘든 우리 고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했는데요. 진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고영주 대표님께 박수 한번 좀 주시고요. 대표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좀 뭘 한가를 맡을 어떤 그런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자유민주당을 맡았잖아요. 예, 저희 생각은 저희가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애를 썼고 그렇죠. 또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자유민주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안 되면은 이 다음에는 좌익 정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되는데 원래 저희 당의 이제 목표는 첫 번째가 종북 좌익 정권 종식이고 두 번째가 기회주의 가짜야당 청산입니다. 그 당시에 기회주의 가짜야당이라는 건 우리가 국힘당을 두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우파 애국세력 대동단결 이건데 근데 지금 이제 종북 좌익 정권 종식은 됐는데 그 다음에 기회주의 가짜야당 청산을 하려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지원하는 데가 그나마 국힘당밖에 없는데 사법부 그대로 있죠. 입법부 그대로 있죠. 행정부는 뭐 되다 말았죠. 언론 그대로 있죠. 그래서 국힘당까지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세력이 하나도 없게 돼서 우리가 국힘당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공격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는데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을 하는 그걸 많이 해왔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저희 당이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은 뭐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 국회에 등원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요새 국민들이 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건국 이래 시종 일관 자기네들 특권을 늘리는 데만 아주 집중을 해왔어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권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미국이 우리보다 세비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소득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단연 많고요. 그래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밖에서 아무리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외쳐봐야 안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 이게 핑계대는 걸 법이 안 바뀌었다. 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러고 핑계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는 들어가서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 저희 스스로 세비는 반만 받고 반은 국고에 반납한다. 그리고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쓴다. 4명은 안 쓴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후보를 뽑아주면은 국회 개혁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너무나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학력이 짧다 이런 게 아니고 국가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아주 수준 높은 자유민주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공천을 준다. 공천을 주고.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당 후보가 되면은 이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스스로 이게 그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우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저절로 국회개혁 만일 국민들이 저희 당 후보를 많이 뽑아주시면은 다른 당도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도적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연못에 미꾸라지들이 막 있는데 매개 한 마리를 딱 풀어놓으면은 그 미꾸라지들이 매개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 되고 살찐다 하는 그 이론인데 그런 매개의 역할. 또 더 나아가서는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그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까지 예인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인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BJ 토론 방송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올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책 선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정치를 하실 분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으시려면은 최소한도 여기 그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이 책을 한 번씩 보셔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정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책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설 고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